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한 달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올릴 건지 우리도 한꺼번에 0.5%포인트 이상 올리는 빅스텝을 밟을지가 관건이었는데 일단은 0.25%포인트만 인상해서 1.75%로 올려놨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하고 열린 첫 번째 회의라서 앞으로 통화정책 기조가 어떻게 될지도 꽤 관심이 컸는데요.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이번 금리 인상의 배경과 시장에 미칠 영향, 또 앞으로의 전망 등을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이 요즘 러시아 석유를 싸게 많이 잘 갖다 쓰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코즈미노 항구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러시아산 원유를 싸게 가져다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새로운 수송 방식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의 여수항이 또 거기에 관련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는 이 소식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 밖 경제 소식들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미국은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는 분위기고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거기에 보조를 맞출 건지, 앞으로 경제 전망은 한국은행의 신임 총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등등을 알 수 있는 어제 첫 번째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였는데요. 리치고 인베스트먼트 홍춘욱 대표와 함께 이와 관련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창용 총재가 취임하고 나서 어제 열린 첫 회의였는데 뭐 통화 정책의 성향, 뭐 앞으로의 금리 방향, 뭐 우리나라 경제 지표 중에서 어떤 걸 좀 더 중시하는지에 대한 의견 다양하게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일단 뭐 굉장히 눈도 시원하고 귀도 시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 좀 이전에 총재님들 방송 이런 거 저희 특히 라이브로 이제 많이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죠. 예. 말씀들을 일단 잘 못하셨 분이 많았어요. 모호하고. 예, 그리고 물론 이제 김중수 총재님은 또 좀 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전달력도 있으시고 그랬는데 저희는 뭐 이 일을 한 20몇 년 하는 동안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총재들도 비교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일단 예. 이창용 존재가 뭐가 낫냐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은 없는데 일단 저희들이 시장에서 쓰는 언어를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 알고 싶어하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첫 네. 번째가 뭐냐면 물가 중심으로 운영하겠는데 그거 몇 달짜리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성장률이 아무리 뭐 우리가 성장을 전망 하향해도 올해 한 2.7 내년 2.4 나오는데 이거 사실 최근에 연평균 성장률이 2%니까 네. 이거보다 높은 거다. 따라서 지금 금리 올린다고 해서 우리 별로 겁 안 난다. 경기 좋을 때 금리 올리는 건 당연하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데 따른 부작용이 좀 적을 것 같은 시기다 요즘이. 그렇죠. 버텨낼 만하다. 네. 그러니 물가에 집중하겠는데 이건 근데 몇 달짜리 이야기다. 올해 연말 됐는데 성장률이 만에 하나 우리 전망보다 더 나빠지면 달라질 수 있다는 뉘앙스 열어두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두는 화법이라는 게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또한 일단은 거기까지가 우리의 시계다. 그렇죠. 예. 저도 사실 세미나 다니고 강의 다니면서 제가 하는 전망의 최대 유효 기간은 3달에서 6달이다라고 그러고 다니거든요. 그 뒤는 신만이 안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작년 이맘때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하면 다 비웃었을걸요.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정리하다가 2월 20일인가 그러니까 전쟁 발발 직전이었는데 예. 그 러시아 환율을 한번 보는 뭐 자료를 쓰고 있었나 봐요. 봤는데 오히려 러시아가 통화 가치가 오르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전쟁 나기 전날 시장이 겁은 먹고 주가는 좀 빠지고 있었는데 네. 외환 시장에서는 좀 잘 눈치를 못 채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환 시장이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이잖아요. 하루에 거래 대금이 4조 달러. 예. 우리나라 1년 GDP 2배. 그 정도의 거대 시장에서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이걸 예상했다라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제 사후적인 어떤 합리화가 가능성이 높고 네. 세상에서 가장 큰 돈이 걸려 있는 정보력이 가장 뛰어난 외환시장 참가자도 예측 못하는 거니까 이런 면에서 이창용 하는 총재 말이 우리는 수개월 동안 정도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뒤에 대해서 자꾸 물으면 우리 곤란하다. 솔직하잖아요. 이게 좋았습니다. 홍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그 질문을 혹시 받으시면 지금은 성장이 괜찮으니까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 정책이 있을 텐데 금리를 이 정도로 올리면 성장에 타격이 올 것 같다. 아니면 뭐 버틸만 할 것 같다. 둘 중에 어느 쪽에 개인적으로는 좀 더 가까우세요?
그러니까 연말 우리나라 금리가 한 2.5 이상 올라가면 이제 네. 성장의 탄력은 둔화되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하는 쪽에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그 단기적인 상단은 그 정도가 될 그 것이다.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2.5 정도. 그러니까 거기 넘어설 수는 있는데 넘어서면 경제가 버틸 체력이 있는가 다시 내려올 것이다. 그럴 걱정을 좀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하반기 물가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개월 동안 5% 이상의 물가 상승률이 나올 것 같다. 지난달이 4.8이었으니까 5월달 물가 상승률이 곧 나올 텐데 다음 주에 나오는데 이게 5% 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물가 피크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5월 데이터가 올해 연간 물가 피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자신 없다. 그래서 물가 정점이 하반기에 나올 수도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물가 상승률이 숫자가 더 하반기에 더 높게 찍힐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미국이야 상반기에 찍히겠지만 거기 미국은 저 중고차 물가 때문에 그런 거고 고점이. 예, 예. 우리는 사실 최근에 물가가 어디서 오르기 시작했냐면 외식비 쪽에서 많이 오르고 있고요. 외식비도 외식비지만 또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오르는 거 거의 확정이잖아요. 너무 오래 안 올렸죠. 예, 뭐안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 두 가지 부분이 우리나라 그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품목들인데 이게 계속 오르는 징후가 좀 보이는 건 좀 걱정스러운 거죠. 외식비가 오른다는 건 그건 식료품이 오른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서비스 물가가 오른다는 뜻입니까?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일단 그 전체 우리가 자영업에 대해서 방송에 나오는 뭐 차장님 덕분에 알게 됐잖아요. 예. 원가가 30% 넘으면 그 식료품을 비롯한 그런 쪽 원가가 30% 넘으면 그 장사는 접으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만큼 다른 쪽에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네. 일단 식료품 물가가 오른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사실 인건비가 좀 이따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인건비가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또 집값이 오르니까 당연히 임대료가 월세도 예, 비싸지고. 월세도 비싸지고 이제 물론 우리나라 뭐 집세 물가 자체는 아직 안정된 걸로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집세 물가를 전세랑 월세를 반반해서 하니까 네. 전세는 최근에 또 급등하다가 올해 진정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인플레에 잘 녹아 있진 않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좀 원가 부담을 많이 느끼고 갈 때마다 이렇게 드디어 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가격 올렸습니다라는 그런 사죄의 글들을 많이 보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물가의 어떤 항목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서 물가라는 게 우리 뭐 근원 물가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농산품과 석유류 같은 그때그때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등락이 큰 그거 빼고 근본적으로 이게 물가가 진짜 오르긴 오르는 거야. 이건 석유값 때문도 아니고 이건 날씨 때문도 아니고 하는 그런 물가가 있고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 있고 하는데 네. 요즘 우리나라는 어때요? 원자재나 혹은 뭐 농산물이야 다른 나라 오르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오를 것 같은데. 예, 근원 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아. 근원 물가도 한 3%대 오르고 예. 있고요. 그 기준에 따라 3.1이냐 뭐 3.4냐 그런데 일단 그게 근원 물가에서 가장 요새 최근 많이 오르는 게 뭐냐면 결국 개인 서비스 방금 이야기했었던 외식비도 큰데 외식비 말고도 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또 문제가 공산품 중에서도 우리는 석유류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또 석유류 못지않게 비중이 굉장히 큰 게 가공식품도 많이 생산하잖아요, 우리가. 가공식품 예를 예, 들면 뭐 저기 가장 대표적인 게 라면, 라면. 라면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과자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이게 또 물가가 최근엔 가공식품 물가가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전년 대비 7% 이상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확실히 그 에너지나 식료품 가격이 오르면 연쇄적인 영향을 근원 물가도 미치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상태로 가면 아무튼 방금 이창용 총재 이야기한 것처럼 예. 하반기 물가도 안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더군요. 물가가 오르는 게 그냥 단순하게 농산물 원자재가 잠깐 오르는 게 아니라 온갖 모든 것들로 파급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번 통계청에서 나온 이런 통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몇 년 전에 아주 화제가 됐던 통계인데 가계동량 조사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예, 가계부들 쭉 한번 맞습니다. 예. 검사하고 여론조사하는 거죠. 예, 이걸로 설문조사. 불평등을 측정하다가 이제 문제가 예. 좀 되고 있는데 예. 아무튼 이 지표의 좋은 점이 뭐냐하면 매 분기마다 도시 지역에 살고 계시는 사업가하고 또는 저 근로자들의 소득 동향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죠. 예. 근데 이게 얼마 올랐냐면 1분기 말에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우리나라 근로소득이 10.2% 올랐습니다. 1년 만에 네. 가구당 근로소득이 예, 그래서 작년 1분기에는 물론 근로소득이 그렇게
뭐 많이 오르지는 못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는 마이너스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노동 시간이 줄었으니까. 예. 그 락다운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예. 회사도 못 나가고 특히 일용직들이나 자영업자들 피해가 컸죠.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따른 반작용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상승률이 점점 커져서 작년 4분기는 근로소득 증가율이 5.6이었는데 이번 1분기 10.1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금액이 크게 늘어난다라는 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 인력 부족이 지금 좀 그래서 고용 동향이나 이런 거 지표를 찾아보면 예전에는 정부가 만든 사회 서비스라든가 공공부문 일자리들만 늘고 있었다라면 지난달 4월달 통계를 보니까 제조업 일자리가 아주 크게 늘었더라고요. 직원들이 자꾸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가는 직원도 슬슬 생기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여기에 이제 지금 뭐 이제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조 원 가까운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기업들의 의지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예. 우리 경제 입장에서 그렇게 하반기가 인건비도 오르고 기업 투자도 많이 늘어난다 그러는 데다가 제품 가격 상승하는 것을 지금 리오픈하면서 내수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예. 여기다가 가격을 인상시켜서 정가시키려는 그런 어떤 기업들 또는 가게들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이 모든 것은 결국 인플레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런데 말씀해 주시는 이 모든 지표들을 보면 야, 이거 물가가 이렇게 올라서 되겠나라는 걱정을 어린 시각으로 보면 또 그렇기도 한데 월급도 올라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도 괜찮고 뭐 소득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도 오르는 거고 그런 식으로 보면 야, 이거 경기 좋은데? 라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전형적인 경기 호황입니다. 경기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 거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경험하고 예. 저는 15년 만에 이걸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네. 경기가 잠깐 좋아지긴 했는데 그게 일부만 좋았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2009년 10년에는 자동차 수출 잘 됐던 거 혹시 그 베스트셀러카로 YF 소나타가 막 네네, 오르던 그 그때였군요. 시절이죠. 예, 예. 그리고 또 2015년 사드 보복 직전에 해는 중국 관광객이 한 해 800만 명 오면서 내수 경기 좋아지던 네. 그런 시기들은 잠깐 있었는데 그게 경제 전체의 인플레를 자극할 만큼 좋아진 건 아니어서 네. 그때를 돌이켜 보면 그냥 물가가 잠깐 오르고 마는 정도로 계속 갔었다면 이번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2.7% 성장 올해 여기다가 해외 가격이 오르는 걸 기업들이 전가를 못하면 소비자 가격으로 이렇게 뒤따라 올리지를 못하면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전가하고 전가하니까 물가가 오르고 또 있겠죠. 근로자들은 예. 이렇게 많이 물가가 오르니 나 임금 올려줘가 통하는. 그래서 얼마 전에 삼성전자 그 임금 상승률이 발표됐는데 전 사원의 평균 임금 상승률이 9%로. 그러니까 아까 근로소득이 10% 정도 통계적으로도 오르더라 하는 게 한 게 그게 이게 아주 잘못된 통계는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저희가 통계에 대해서 이제 맨날 맞나 하고 쳐다보게 되는 게 삼성전자만 그런 거 아니야? 예, 뭐 이런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뭐 이걸 실제로도. 보니까 아유 지금이 엄청나게 좀 임금이 오르는 종업원 못 구하니까 종업원 월급도 올려주고 그러다 여기에 보면 비싸지는데 또 음식값 올려도 사람들 그냥 사 먹는 것 같고. 그러니 이제 우리 식당 가면 요새 종종 이게 누르잖아요. 키오스크라고. 여기 그런 좀 쪽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에서 우리는 그럼 뭘 좀 걱정하거나 주의하거나 해야 두 가지 되겠습니까? 아니겠어요? 첫 번째는 경기 나빠지겠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한 2.5%까지 간다. 예를 들어서 이건 뭐 그냥 제 가정이고 실제로 어제 또 이창용 행장님이 새로 2.25에서 2.5% 정도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기자간담회에서 하시는 거 보면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때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첫 번째가 약간 경기 나빠질 수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이렇게 좋다가 너무 가파르게 좋으니까 그 브레이크에 걸리면 쓰러질 수 있고 이제 두 번째가 가계 부채 걱정이죠. 자나깨나.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1,752조. 엄청나게 큰 가계 대출이 나가 있는데 최근에 재밌는 일이 20년 만에 그러니까 카드 위기 이후에 20년 만에 가계 대출이 감소했어요. 1.5조나 줄었습니다. 지난 분기 대비. 네. 어디서 줄었나고 봤더니 전부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기타 대출. 그러면 기타 대출이 전세자금 대출이랑 신용대출이겠죠. 이거 왜 줄었냐? 이게 바로 작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아주 유명한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네. 코로나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2020년 연초부터 2021년 여름까지 우리나라 전체 전세자금 대출이 얼마 늘었냐면 48.3%. 그동안 많이 올랐죠. 많이 늘었죠. 근데 전체 주택담보대출은 겨우 6.6%. 그리고 신용대출이 24% 늘었어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니까 신용대출 받아서 집 사기도 하고 뭐 그런 또 갭 투자. 그렇기도 하고 대출 조인다고 하니까 필요 없는 대출도 막 받기도 하고 그게 지금 이제 작년 하반기에 많이 받았던 신용대출이랑 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이제 규제도 시작됐고 또 방금 이준일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받았으니까 더 필요 없고 네. 이 둘이 겹쳐져서 지금 신용이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대출이 줄어드는데 이게 나쁜 뉴스는 아닌데 이게 되게 드문 일이거든요. 대출 자체가 줄어드는 게. 네, 이건 왜냐하면 경제는 성장하니까 우리가 아까 소득이 10% 늘고 있는 나라인데 대출이 마이너스다. 이건 뭘 뜻하냐면 이제 정부가 부동산 잡기 위해서 작년부터 대출 규제한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금리 상승과 연결되면서 만기 연장을 못하거나 아니면 혹시 뭐 대출 규모가 축소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지면 이제 연쇄적인 어떤 좀 리스크들은 있는 거죠. 생소한 상황과 맞닥뜨리게 된다. 그게 걱정이죠, 뭐.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미국은 기준금리를 아직도 한참 더 올릴 거다라고 맞습니다. 공표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오늘 전해주셨듯이 한 2.5 정도까지 되면 대충 다 올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중간에 역전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미국은 열심히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우리나라는 안 따라가도 됩니까? 아니면 우리나라도 끌려 올라갑니까? 둘 다 가능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금융시장이 혼란스럽지 않으면 안 따라가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환시장의 위기급의 충격들 그런 게 출현하거나 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이 되게 오래 많이 팔았잖아요. 예. 근데 그 지금 판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판다.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올려야 되는 거고요. 예. 근데 그 과거에 우리나라 금리가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적이 두 번 있었거든요. 언제냐면 2005, 6, 7 그때 있었고요. 경기 좋을 때. 네, 그리고 또 2018, 19년에 있었습니다. 경기 좋을 때. 예, 그때 근데 외국인들이 주식은 좀 팔았는데 채권 한국 채권 엄청 사더라고요. 이자도 안 주는 우리나라 채권을 왜 그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사요? 뭐 달러가 너무 강세였을 테니까. 원화 강세로 다시 돌 수 있을 그렇죠. 거라는 그 생각 외환보유고라는 때문에. 게 그렇게 투자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 2000년대 같은 경우는 저 뭐 은행 다닐 때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이나 태국 중앙은행도 한국 예. 국채를 살까 고민하거나 또는 사는 걸 본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중앙은행들 보면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 통화로 손꼽히는 그런 나라들도 우리나라 채권들을 많이 사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예. 아직 뭐 우리가 저 준비 통화, 외환보유고 통화까지는 아직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 바로 밑에 급은 좀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래서 그 정도 그런 자금 흐름이 있습니다. 그 정도 지위와 위상이라면 굳이 미국 금리가 높다고 해서 따라서 끌려 올라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아마 우리가 근데 어쩔 수 없이 2008년 같은 경우에는 그죠 미국 금리에 따라 올라갔던 것 기억나시죠? 뒤늦게 금리를 인상했고 네. 또 2018, 19년에도 역시 우리가 미국 연준 금리 인상할 때 우리도 따라갔잖아요.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큰 불안이 생기거나 특히 외환 시장에 문제가 예. 생길 때는 예. 따라갈 수도 있다. 따라갈 수도 그래서 있겠다. 이건 저는 전제를 좀 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률은 반반입니까? 아니면 따라 올라가는 확률이 높습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갈 확률이 높겠습니까? 이건 개인적인 판단이겠습니다만. 일이죠. 따라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있죠. 보세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멀쩡할 때는 상관이 안 따라가는데 결국 따라가더라고요. 그게 두 번의 경험에 주는 교훈이라서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도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겠으나 굉장히 높게 형성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3%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연준의 금리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다 올해 연말 미 연준 금리가 2.5%에서 3% 사이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보다 조금 높죠. 예. 근데 거기가 예를 들어서 4% 같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안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예. 미국조차 무슨 문제가 생겼으니까 금리를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인상하면 달러는 강세로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자금 유출의 리스크들이 있으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국내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금융 시스템이 지금 불안한 것을 안정시키는 게 우선인가를 놓고 굉장히 괴로운 선택을 하게 되고 네. 그때 대부분의 선택들은 그래도 국내 경제는 내년에 금리 인하해서 해결하고 내년에 살리더라도 지금은 따라간다. 지금은 일단 금융시장의 이 변동성이 너무 크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나 금융기관들이 늘어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예. 느껴질 수도 있겠죠. 결국 그러면 금리가 많이 오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자산 포트폴리오도 맞추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리치고 인베스트먼트의 홍춘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잠시 후에 2부 순서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기 쉬운 나라와 경제 소식을 모아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엔 나라 밖 경제 소식이 너무 중요해서 네. 어 소장님 나오시기 전에도 저희도 막 찾아서 보기도 하고 그래요. 네. 1년 전만 해도 아유 어 소장님 나오시면 해주겠지 해서 금요일까지 미뤄두고 있었는데 또 요즘은 또 워낙 점점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요즘도 러시아 원유를 네. 사다 쓰는 이제 유럽 입장에서 보면 괘씸한 그렇죠. 사다 쓰는 입장에서 보면 뭐 싼 건데 뭐 어쩔 수 없지.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고마운 이제 그런 나라가 있죠. 네. 중국이 그렇다면서요? 네, 대표적으로 중국인데 음, 중국이 러시아 원유를 사다 쓰는 루트는 몇 가지가 있어요. 예, 근데 요즘에 자주 활용되는 게 그 러시아 동쪽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에 있는 코즈미노 항구입니다. 코즈미노, 네, 이 예, 시베리아에서 캐낸 원유가 여기까지 그 파이프라인으로 운반돼서 오고요. 여기서 또 유조선에 실어서 중국으로 가거든요. 배로, 네, 예, 그런데 코즈미노 항구는 그 엄청 큰 유조선은 들어오질 못해요. 항구가 작아서, 예, 그래서 예, 중소형 유조선만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유조선에 석유를 싣고 5일에 걸쳐서 중국까지 가는데 요즘은 이게 새로운 수송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고 그래요. 새로운 방식? 네, 어떤 그런데 방식이요? 그 예, 수송 방식에 우리나라 여수항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 음, 소형 선박이 예, 러시아와 여수항 사이를 오가면서 석유를 운반해 옵니다. 그리고는 음, 여수항 근처에서 대형 유조선의 석유를 옮겨서 그러니까 중국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배로 실은 석유면 그냥 중국까지 가지. 왜 중간에 여수에서 그걸 하는 바람에 우리도 입장 난처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뭐 그냥 뭐 특별하게 가져가는 석유는 없고 그냥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 같은데 네네네. 항구에서. 그래서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걸칠까 하고 봤더니 이게 예, 제일 저렴하기 때문인데 사실 뭐 제일 싼 방법이야 대형 유조선에 처음부터 싣고 예, 중국으로 들어가는 건데 아까 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유조선이 코즈미는 항구에 어차피 못 들어오기 때문에 아하, 거기서는 소형 유조선에 나눠서 여러 척에 실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렇다고 중국까지 계속 이걸로 가기에는 거리가 멀어지니까 음, 적당한 곳에서 큰 배에 옮겨 싣고 나머지 거리는 이제 큰 배가 움직이는 게 좋은데 그 예, 적당한 곳이라는 게 바로 한국의 여수항이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네. 그때 그 유조선 임대료에 따라서 방식이 바뀌겠군요, 이렇게. 네. 음.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석유 얘기가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휘발유가 부족해서 큰일이다. 이 네. 나라는 지금 뭐 다 뭐든지 부족할 것 같긴 한데 네. 휘발유가 부족하면 차가 못 다니잖아요. 그렇죠. 어, 이게 우크라이나 지금 주유소들이 문을 거의 다 닫아가지고 예,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 사이에 네, 주유소가 딱 두 곳이 문을 연 상황이래요. 와, 그래서 예, 원래 우크라이나는 그 벨라루스에서 석유를 수입하던 나라였는데 벨라루스가 지금 적국이라서 공급이 끊겼고요. 예, 유일한 정유 공장이 크레멘추크라는 곳에 있었는데 음. 여기도 이제 러시아의 로켓 공격으로 4월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여기저기 어디에서 그냥 되는 대로 수입해다 쓰고 하는 비상사태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휘발유는 현재 평소 수요의 70% 정도만 공급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전쟁용이 가장 우선순위, 군한테 예, 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로 공급이 되고 음, 농사용으로도 써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들에게는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좀 휘발유 빌려주면 안 됩니까?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예. 우크라이나는 충분한 철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요. 아, 근데 그래서 철도로 실어오는 건 좀 네. 어렵다. 근데 뭐 그럼 화물 차량으로 가져올 수는 있는데 이 공급업자들이 전쟁 중인 국가에 좀 들어오길 꺼려하고 또 예. 보험사들도 연료 수송 위험을 따져봤을 때는 좀 이거 개입하는 거 좀 부담스럽다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있는 주유소에는 수십 대의 차량이 길게 줄을 서가지고요. 이 시간당 4,000원 정도 받고 주유소에서 대신 줄을 서주는 아르바이트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줄 서서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네.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그래 전쟁 아, 났으니 그럴 수 있지인데 음, 문제는 이 여파로 생긴 부작용입니다. 원래 정부가 그 부족한 휘발유지만 정해진 가격에 선착순으로 파시오 이렇게 방침을 내렸었는데 그 정해진 가격이라는 게 시중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다 보니까 휘발유값 상한제를 실시했군요. 네, 그래서 네. 주유소들은 그 정해진 가격에 근데 팔 리가 없잖아요. 낮은 가격이니까. 음, 그래서 주유소들이 몰래 뒤로 빼돌리는 이런 전형적인 암시장이 형성이 됐거든요. 예. 근데 암시장에서 휘발유 가격이 정부가 정한 가격의 두세 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말은 주유소는 정부가 정한 가격에 팔면 시가의 반값에 팔아야 된다는 거네요. 본인들도 어렵게 구해왔을 텐데. 네.
역시 이과는 다릅니다. 이게 예. 이게 잡힐 기미가 안 생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가 좀 뒤로 물러나서 그래 너희 소매업자들이 알아서 팔아 하면서 두 손을 들어버린 상황이 됐다. 휘발유값 다시 네. 자유화. 네. 비싸게 팔 수 있도록 해야 이분들도 어디 여기 저기 다니면서 악착같이 석유 구해 와서 네. 결국은 석유를 더 많이 쓸 수 있게는 될 텐데. 그렇군요. 또 다른 뉴스는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 쓰레기 양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네.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예. 그렇죠.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고 뭐 인터넷 주문하고 직접 마트에는 잘 못 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포장재 이런 거 많이 쓰레기로 나왔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 많이 들어보신 과학 저널이죠. 네이처. 네이처가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 초기 7개월 동안 5억 3천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건데요? 이게 2020년 전체로 봤을 때는 2019년에 최소 2배 이상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가 늘었다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배달 음식 그 쓰레기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도 전 세계에서 배달로 인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늘었고요. 근데 그게 1년 사이에 2배 정도 늘었다. 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그 의료 폐기물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스크와 장갑이 좀 대표적이고요. 또 주사기, 진단 키트 같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네. 거의 뭐 눈덩이 불어나듯 늘어났죠. 이렇게 쓰레기가 늘어나면 처리하는 것도 예전에 평소에 나오던 작은 용량으로 맞춰놨을 텐데 네. 이거 처리하고 버릴 것도 골치 아플 것 같은데요.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음. 지금 모두 쓰레기 처리 시설에는 못 간다고 그래요.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작은 입자로 잘게 부숴서 뭐 땅이나 강, 바다에 버려지게 되는데 캠페인 그룹인 오션 아시아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바다로 흘러 들어갔을 수 있는 마스크가 약 15억 6천만 개로 추산된다. 이런 결과도 있었고요. 또 환경보호 단체들은 이 홍콩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이 해변에 쌓여 있는 마스크와 물티슈, 장갑의 양이 급증했다. 이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마스크 같은 걸 먹고 죽어가거나 아니면 그런 쓰레기에 엉켜 있는 뭐 돌고래나 바다표범 같은 바다 동물들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걸 태우거나 파묻거나 하는 그런 걸로는 이제 감당이 안 될 만큼 갑자기 쏟아지니까 네. 바다에다 버리는 모양이에요. 이거는 뭐 재활용하거나 하는 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려우니까 이러겠죠? 이게 국가마다 다르기는 해요. 독일은 일반 쓰레기의 절반 이상이 재활용을 되고 있고요. 예. 미국은 2018년 기준으로는 약 3분의 1이 재활용되거나 퇴비로 사용이 됐습니다. 다만 2017년에 중국이 다른 나라의 쓰레기를 사들이는 걸 중단하면서 재활용 비용이 급증을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의료용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바이러스 입자를 걸러낸 아니면 좀 묻은 이런 플라스틱이라서 2번 이상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입증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플라스틱이어도 결국에는 이게 위험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제품들이 또 합성 플라스틱이라서 재활용이 어려운 점도 있고요. 가장 의료용이 네, 가장 흔한 주사기나 뭐 마스크 이런 우리 게. 일회용 마스크 있잖아요. 예, 예. 이것만 해도 뭐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테르 이런 게 다 3단으로 겹쳐 만들어서 부지포 이런 게 섬유가 아니거든요. 아, 예. 그것도 같은 성분이 아니라 재활용하거나 하기가 어렵다는 네, 그 거죠? 겹쳐 만들었고 또 코 부분에 금속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재활용하려면 이거를 각각 분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폐기물 시설에서는 이 작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모아다가 결국에는 뭐 쓰레기 매립지로 보내지거나 뭐 태워서 입자들이 이제 대기 중으로 결국 방출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음식이나 식수, 공기로 들어갈 수 있는 플라스틱 비, 플라스틱 스모그 이런 게 될 수 있죠. 처음에 이거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뭘 네. 이걸 어떻게 나중에 처리할 거냐 이 생각을 어떻게 했겠어요. 맞습니다. 최근에 마스크, 뭐 비닐 장갑 이런 거 만들던 업체가 지난 1, 2년간은 굉장히 호황이었는데 네네. 그래서 설비도 많이 늘려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난리래요. 요즘 설비는 늘려놓고 사람을 뽑아놨는데 갑자기 수요가 줄어서 그래서 야 이것도 참 걱정이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네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루머가 좀 나오는 모양이에요. 건강 악화설 뭐 이런 것도 있고 외신에서는 어떻게 좀 정리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사실 푸틴 건강 이상설이요.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뭐 그런 게 있었죠. 공식 석상에서 걸음걸이가 조금 불편해 보이는 모습.
아니면은 뭐 대화를 할 때 좀 발목을 계속 움직이거나 뭐 꺾는 모습, 아니면 테이블 모서리를 잡고 이렇게 막 부여잡고 상당히 좀 불편해하는 모습들이 좀 영상에 잡히면서 뭐 푸틴이 뭐 혈액암이라더라, 수술을 받았다더라 하는 그 설들이 가십으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러시아 내부에서 이 같은 이런 이유와 정치적 불만으로 푸틴 후계자 찾기에 나섰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러시아 안에서 네, 그래서 익명의 크렘린궁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건데 그러니까 러시아 언론이요, 아니면 서방 언론이 러시아에 러시아 내부 이 크렘린궁 내부 관계자가 한 말을 인용해서 러시아 내부의 언론이 독립 예. 언론사인데 아하. 여기가 보도를 했습니다. 예.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인용한 말이 정권에서 푸틴 이후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점점 더 잦아지고 있다. 뭐 당장 푸틴을 끌어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푸틴이 국가를 통치하지 못할 거라는 공감대가 정권 내부에 있다. 이런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푸틴의 후계자 내지는 다음으로 러시아를 이끌어갈 뭐 다른 인물들은 누가 좀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이 후계자로 언급되는 대표적인 인물들 중에서 좀 보니까 예. 현재 모스크바 시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라고 전 대통령 있거든요. 한 2012년까지 집권했던 대통령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대통령 비서실의 제1부속실장이 또 유력 후보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 구도는 뭐 러시아도 비슷하네요. 대통령 다음에는 그 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 시장 아니면 현재 2등 권력자 뭐 이런 사람들 중에 푸틴에 대한 불만이 내부적으로 많은가 봅니다. 어디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푸틴이 그런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안에서는 뭐 지지율이 뭐 80%, 90% 계속 또 올라간다. 네.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게 그 사실 포스트 푸틴을 찾는다 이런 얘기가 밖으로 나왔다는 게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간 뭐 많은 인물들이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된 적은 있는데 정작 푸틴은 자기가 이제 앞으로 임기를 2번 더 연장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2036년까지 집권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는 저 사람 절대 안 물러나겠구나라는 시각이 좀 지배적이었죠. 그런데 내부에서 어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이 너무 커졌고 그게 권력 승계 논의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가장 큰 불만의 계기는 아무래도 전쟁 발발인데요. 네. 정부 관리들과 기업인들이 푸틴이 이런 제재 규모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전쟁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 영향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개월에 걸친 전쟁 비용 때문에 러시아 경제가 마비가 됐다. 이런 제재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 이런 불만을 내쏟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푸틴은 이런 높아지는 경제 제재의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증언이 나오고 있죠. 슬슬 내부적인 불만도 좀 커지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호주에서도 또 선거가 있어서 총리가 새로 뽑혔네요. 네. 근데 이건 뭐 일단 되신 분은 축하드리고 선거야 우리도 가끔 하니까 네. 별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여기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새롭게 나온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이번에 새로 뽑힌 호주 총리 이름이 앤서니 알바니스입니다. 예. 이 사람이 좀 드라마 같은 인간 승리의 표본으로 알려졌어요. 홀어머니와 함께 공공주택에서 연금에 의존해 살던 그런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예. 지금의 총리까지 오른 인물이거든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9년 만에 호주의 보수 통치를 끝낸 중도 좌파 노동당 대표입니다. 이제는 진보 쪽에서 정권을 잡았네요, 호주가. 네. 예. 이번 선거에서 좀 뭐 분열된 호주의 단결, 뭐 고용, 그리고 또 기후 변화에 대한 공약을 좀 많이 내세운 바가 있는데. 환경 중시하겠네요, 그럼. 네, 그래서 뭐 예. 탄소 배출,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에 좀 공을 많이 들일 것으로 야, 보여요. 호주가 전 세계에서 석탄 제일 많이 수출한 나라인데 이거 어떻게 할지. 석탄은 또 비친환경인데. 네. 어쨌든 예.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안팎에서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외교적 스탠스잖아요. 중국하고 예.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전통적으로는 이 노동당이 중국에 좀 친화적이었어가지고 예. 안팎에서 이 외교 정책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지금은 중국이랑 서로 최악이죠. 최악이죠. 근데 이제 오히려 그래서 이 노동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고 나서는 중국에서는 좀 기대감도 있었어요. 중국도 트럼프 물러나고 바이든이 될 때 이런 기대감이 좀 있긴 했는데
박해도 중국하고는 별로 안 친해지는 것 같더군요, 미국이.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뭐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 나온 보도가 별로 없다가 예, 어제 뭐 그제 이후로 이렇게 보니까 예. 알바니스 총리가 소속된 노동당이 이제 당선 이후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호주 외교 정책의 첫 번째 기둥은 미국과의 동맹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친미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고요. 알바니스가 또 핵 잠수함 개발, 뭐 기술 공유가 핵심인 그 미국, 영국, 호주 맺은 거 있죠. 안보 네. 협력체 오커스 음, 이것도 지지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어요. 호주는 뭐 호주에서 들으면 조금 기분 나쁠 수는 있는데 네, 사실상 미국이랑 비슷한 네. 뭐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죠. 호주, 뭐 영국, 캐나다, 네, 일본, 미국 이거는 그냥 같은 나라다라고 그렇죠. 언제든지 항상 의견이 일치해서 그분들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또 주요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게 그 저희가 송경제에서도 이제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예. 솔로몬 제도와 중국의 안보 협정 음흠. 맺은 거 이쪽 그 남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점점 안보 협정 맺는 호주 곳들이 근처에 많아지고 있는 있잖아요. 섬 나라들이 네. 중국과 친해지고 있는 거. 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 총리가 노동당이 그 솔로몬 제도를 비롯한 남태평양에서 어떤 중국의 잠재적 군사 주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사 훈련 시설이 뭐 태평양 방위 학교를 설립하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어요. 중국 세력을 좀 내쫓자는 얘기네요. 오히려 견제하자는 그런 의향을 비친 거죠. 그리고 이번 쿼드 회담에서도 알겠습니다. 네, 알바니스 총리가 뭐 정부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호주의 전략적 전망은 바뀌지 않았다. 이걸 분명히 한 바가 있어서 중국하고는 안 친해지는 것 같다. 여전히. 네,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담경제연구소 오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일요일 아침 7시 5분에는 저희가 한 주일 동안 방송됐던 인터뷰들 중에 중요한 것들, 재미있는 것들 모아서 손에 잡히는 경제 주간 하이라이트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참 많이 좀 들어주십시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